안녕하세요. 애니메스카입니다. 2024년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노엘은 똑똑한 청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커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최악의 직업, 사실상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토커 클래스를 부여받았죠. 이 세계에서는 심연이 지옥의 문까지 바로 열리곤 해요. 그리고 운 나쁜 어느 날 매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죠. 다음 순간 노엘의 마을은 레벨 12 악마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마을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죠. 진짜 원조 강자입니다. 그는 도끼를 잡고 노엘에게 백업이 올 때까지 악마들을 막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엘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들을 이 혼란에서 구할 기병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 그 많은 악마들과 싸우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다. 그는 할아버지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노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예전에 레벨 13 악마를 쓰러뜨린 적이 있고 사람들이 그를 고버데스라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다. 할아버지는 나가서 훌륭히 싸우며 여러 악마를 해치운다. 하지만 결국 너무 심하게 당해 다리가 마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노엘이 그에게 달려가고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싸우거나 마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추격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전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험난한 길을 본 후에도 같은 위험한 길을 걸을 것인지 노엘에게 묻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노엘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세계 최강의 추격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노엘은 약속을 지켜 추격자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부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여전히 그 말 많은 직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부대는 하급 뱀파이어들, 마법은 못 쓰지만 질긴 괴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뱀파이어 여왕은 순식간에 새로운 부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끝없는 떼거리와 싸워야 합니다. 노엘은 팀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뱀파이어들은 농담이 아니에요. 죽이기 어렵고 반쯤 죽어도 계속 공격해옵니다. 던전 깊숙이 들어가면서 각각의 뱀파이어를 확실히 제압하려면 2번씩 공격해야 합니다. 월터는 노엘에게 뱀파이어들을 무시하고 여왕에게 바로 가서 임무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노엘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며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왕을 공격하려다 뱀파이어들에게 포위되면 그들 모두 끝장입니다. 이미 이 임무는 그들의 시급 분대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임무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돌격하면 모두 끝장입니다. 월터는 요점을 이해했지만 교묘하게 굴면서 자신이 노엘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가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말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노엘이 말쟁이로서 팀을 격려할 멋진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실제 능력은 나머지 멤버들에 비해 형편없다는 점이다. 이게 그를 괴롭힌다. 노엘은 돌아서서 월터의 자존심을 제대로 짓밟아주려고 한다. 하지만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천장에서 서성이며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급 뱀파이어를 발견한다. 노엘은 팀원들에게 엄폐하라고 외치지만 그 순간 뱀파이어가 독성 구름을 떨어뜨리고 노엘은 그 한가운데에 갇혀버린다. 로이드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뱀파이어가 공격해 타냐를 세게 쓰러뜨린다. 월터와 로이드는 악마를 상대하려 하지만 노엘의 버프가 없으면 그들은 훨씬 약하다. 월터는 노엘에게 정신 차리고 명령을 내리라고 거의 애원하듯 말한다. 그 말을 듣자 노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떠올리며 누구도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둘 수 없다고 맹세했다. 그는 총을 꺼내 악마에게 몇 발 발사하고 독을 해독하기 위해 체력 무약을 마셨다. 할아버지의 강력한 힘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능력한 것은 아니다. 이제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증명할 시간이다. 노엘은 전략가 기술을 발동시켜 명령을 내릴 때마다 분대원들의 능력치를 25% 향상시켰다. 그리고는 전투의 함성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체력과 만화를 증폭시켰다. 노엘의 버프 덕분에 일행은 버티기 시작했지만 타냐는 위에서 3마리의 악마를 더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다. 노엘은 자신의 기술 중 하나로 그녀를 진정시켰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74초 안에 괴물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하급 뱀파이어들은 자신에게 맡기고 여왕에게 집중하며 최강의 기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하급 뱀파이어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자 노엘은 연설 기술을 사용해 외치며 그들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한다. 그들이 멈춘 사이 그는 마법총으로 얼음 탄환을 발사해 그들을 얼음 덩어리에 가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뱀파이어 한 마리가 탄환을 피한다. 노엘은 탄창에 남은 한 발의 총알로 마지막 하급 뱀파이어를 얼려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대신 그 탄환을 여왕에게 발사하여 주의를 돌리고 팀원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로이드와 월터가 그 틈을 타서 여왕에게 필살기를 날려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린다.
타냐는 노엘을 향해 돌아서며 기뻐하려 하지만 그녀가 본 장면에 얼어붙는다. 노엘이 하급 뱀파이어에게 찔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놀은 사실 칼에 찔리지 않았어요. 그는 영리하게 행동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죠. 여왕이 쓰러지면 모든 하급 뱀파이어들이 움직임을 멈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죽지 않기 위해 시간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러자 팀은 던전을 클리어했고 그들을 둘러싼 심연이 사라졌어요. 대원들은 노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놀에게는 항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에 대해 여전히 그를 꾸중했어요. 놀은 자신이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전사가 되고 싶어서 마음껏 울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직업에 상관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놀에게 세계 최강의 탐색자가 될 자질이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 누구보다 빛날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엘은 지원반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말만 잘하는 자신이지만 최강의 추적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임무 완료 후 팀은 벨레낭트 제국의 수도 아트레이아로 돌아와 성공을 보고합니다. 제국은 다른 지역보다 심연의 공격에 취약하여 악마의 재료를 이용한 마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추적자만이 수집할 수 있기에 추적자들은 대중의 존경을 받습니다. 노엘은 15세에 정식 추적자가 되어 수도로 이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탄탄한 팀을 꾸렸습니다. 전사 월터, 치유사 타냐, 그리고 검사 로이드. 정찰병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 월터는 노엘이 유난히 조용한 것을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묻는다. 임무 완수로 500만 피를 받았는데 월터는 노엘에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는지 묻는다. 그러고는 탐색자는 돈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노엘의 할아버지는 정반대로 가르쳤다. 무슨 일을 하든 최고가로 받아야 해. 목숨 걸고 일하는데 빈털터리로 집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노엘은 더 큰 몫을 원했고 월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타냐는 월터에게 노엘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월터는 계속해서 노엘이 자신보다 2살이나 많으니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노엘은 나이가 탐색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존중은 오직 힘에서 나온다고 받아쳤어요. 이제 노엘은 월터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월터는 폭발하며 노엘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모두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노엘은 뒤에서 명령만 내린다고 말이죠. 노엘은 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팀에게 짐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처하기 전에 그는 월터에게 마지막 모욕을 퍼붓고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로이드가 끼어들어 그들을 말렸어요. 로이드는 화제를 돌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보상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분수대 옆에 앉아있고 타냐는 그렇게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도 받은 돈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로이드는 장비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100만 필밖에 남지 않아서 각 구성원이 25만 필씩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금이 너무 느리게 불어나는 것이 답답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다음에 큰 일을 따내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엘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클랜들이 모든 주목받는 심연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임무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면 큰 벌금을 지불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노엘은 로이드에게 팀의 공동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는 1280만 달러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엘은 그 돈을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노엘의 제안에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로이드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설립 비용만 2천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만큼 돈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액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돈 720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결정이라는 걸 알지만 더 이상 남은 것만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로이드는 수도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노엘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는 저렴한 임대 장소를 찾아냈죠. 그때 타냐가 끼어들어 아직 모두 C랭크 신참들이라 클랜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노엘은 그런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클랜 운영 준비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요. 노엘은 클랜 운영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에게 부족한 건 오직 경험뿐이며 그 경험을 얻으려면 클랜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노엘의 말이 맞아 보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 로이드는 아직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로이드의 착각이야. 노엘은 그들이 좋은 일거리를 많이 얻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건 신뢰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들은 일자리를 얻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매력적이니까. 이 나라는 항상 더 많은 탐구자를 필요로 하고 최고급 탐구자는 영웅이자 스타로 여겨져. 그래서 그저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거야. 타냐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는 그게 본질적으로 자신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월터는 이미 그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는 평범한 삶에 지쳤고 명성과 부를 맛보고 싶어 해요. 타냐는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이제 월터와 노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노엘은 리더로서 로이드의 의견을 묻죠. 만약 로이드가 반대하면 노엘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저축한 몫을 챙겨 다른 사람과 클랜을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강의 탐색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로이드는 진지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어요. 그는 노엘의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며칠 기다리며 클랜을 시작할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해요. 월터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노엘은 타냐와 로이드가 그의 아이디어에 동의한 것에 만족하며 밤에 쉬러 갑니다. 하지만 그날 늦게 월터가 놀란 상태로 노엘에게 뛰어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로이드와 타냐가 그들을 배신하고 돈을 모두 들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노엘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로이드는 몇 년 전 자신의 돈을 전부 NFT에 투자했고 지금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팀의 자금을 훔치고 흔적을 없앤 후 누군가 알아채기 전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노엘은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로이드는 항상 자신을 고결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 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노엘은 답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월터에게 언제 어디서 그 편지를 손에 넣었는지 묻습니다. 월터는 어젯밤 좋은 일거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로이드의 방에 들러 그에게 알려주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로이드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로이드와 타냐는 저녁 8시경 전날 밤 도시 문이 닫히기 직전에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노엘이나 월터는 오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이드는 분명 도주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침 9시 30분이니까 예상보다 빨리 알아챘어도 이미 반나절이나 지났네. 이쯤 되면 로이드와 타냐는 도시에서 꽤 멀리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출입문 기록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단서가 있을 거야. 아마 걸어서 도망쳤을 거야. 그래서 노엘과 월터는 말을 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월터는 당장 쫓아가려 하지만 노엘이 그를 붙잡으며 그냥 쫓아가서 돈을 빼앗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일깨워줘. 로이드와 타냐는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쳤어. 완전 배신이지. 두말할 필요도 없어. 만약 그들이 따라잡아 맞닥뜨리게 된다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그들을 제압한다 해도 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을 거야. 하지만 노엘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월터를 동네 선술집으로 끌고 가는데 월터는 그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 전혀 몰라. 노엘은 월터가 어차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만 따라오라고 말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노엘은 재빨리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어.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 2명이 파티 자금을 가지고 도망쳐서 자본을 탕진했다고 말해. 그는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데려오는 사람에게 200만 피를 걸겠다고 말해. 월터가 완전히 화를 내며 왜 노엘이 그들의 치부를 술집 전체에 공개했냐고 따져요. 하지만 노엘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그는 특정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일을 맡은 팀은 라이트닝 바이트 크루였고 그래서 노엘은 로이드와 타냐의 탈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들의 리더에게 넘겨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팀들이 그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노엘은 여전히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때 갑자기 수상해 보이는 노인이 그에게 그 일자리 제안에 대해 말을 걸어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노엘은 그가 기다리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직감했죠. 그들은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고 남자는 어제 노엘의 묘사와 완벽히 일치하는 한 쌍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남자의 부하들이 로이드와 타냐를 혼자서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엘은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수고비로 200만이 아닌 100만만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노인은 흥정을 시도하지만 노엘은 그가 너무 가난해서 그 100만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그 남자는 받아들이고 거래에 동의한다. 노엘은 그에게 부하들을 모아 남쪽 문에서 만나자고 말한다.
그리고 월터에게도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며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한다. 조금 후 노엘은 할 일을 마무리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문으로 향합니다. 월터가 그를 옆으로 부르며 꼭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월터는 노엘에게 로이드와 타녀와 싸우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묻지만 노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터는 노엘이 그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 동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엘은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들이 자신에게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는 심지어 월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노엘이 처음부터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월터에게 자신도 조금은 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날 늦게 먼 외딴 마을에서 로이드와 타녀는 이동 중이었다. 로이드는 이제 안전하다며 오늘 밤에는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이미 가져갔으니 노엘이 그들을 쫓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로이드는 노엘의 심술구즘이 얼마나 깊은지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는데 노엘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그들의 뒤에 나타났다. 로이드는 싸울 준비를 하며 검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노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로이드와 타녀는 둘 다 꼼짝 못하고 완전히 멍해졌다. 도망칠 곳이 없자 월터는 로이드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며 소리쳤다. 노엘은 로이드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티의 저금은 이미 없어진 걸 알지만 뱀파이어 사냥으로 얻은 돈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는 그 돈도 다 썼다고 부인하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노엘은 로이드에게 그 돈을 또 다른 망한 NFT 사업에 날렸냐고 묻지만 로이드는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실토합니다. 로이드의 대답은 노엘에게 그가 본질적으로 도박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노엘은 로이드가 악덕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로이드가 직접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말하기 전에 월터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모은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소리치며 말을 끊습니다. 로이드는 연기를 그만두고 자신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파티의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도박의 재미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승무원을 이끄는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으니 그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노엘은 이제 더 이상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노엘은 로이드를 발로 차고 그의 얼굴을 짓밟기 시작해요. 약한 변명을 늘어놓은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로이드는 도박 습관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었죠. 노엘은 계속해서 짓밟아요. 곧 로이드는 피투성이가 되고 자비를 구걸하게 돼요. 하지만 노엘은 자비라는 단어를 몰라요. 만약 필요하다면 1000번이라도 로이드를 짓밟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타냐가 끼어들어 노엘에게 로이드를 놔달라고 간청해요. 노엘은 동의하지만 그녀가 대신 매를 맞겠다면이라는 조건이었어요. 노엘은 평등을 중요시하니까 그녀가 자원한다면 기꺼이 그녀를 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녀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진실을 털어놨어. 그녀는 자신이 파티 자금을 로이드와 함께 도박으로 날려버렸다고 인정했고 알고 보니 그녀는 로이드보다 더 심한 도박 중독자였어. 노엘이 사용한 능력은 누구든 잠시 동안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게 만들고 타냐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분노했어. 그녀는 노엘에게 정신조작을 사용한 것을 소리치며 제국법에 위배된다고 그를 비난했어. 노엘은 그녀가 맞다고 부인하지 않았어. 개인적인 이유로 정신조작을 사용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니까. 하지만 지금 범죄자는 그녀였고 노엘이 한 일은 신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적이야. 노엘이 반역자들과의 일을 마치자 노인이 나서며 자신의 대가를 요구했어. 노엘은 그에게 지불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먼저 잠깐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은 기다리라는 말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그는 노엘을 잡고 그를 사기치려 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노엘은 그를 바닥으로 잡아 끌어내리고 침착하게 돈을 받을 테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격분하여 칼을 꺼내 공격하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가 휘두르기도 전에 노엘은 그의 가슴에 정확한 주먹을 날려 그를 기절시킨다. 노엘은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그 기술을 배웠다. 심장 바로 위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강력한 타격으로 심장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노련한 전사조차도 쓰러뜨릴 수 있다. 할아버지는 노엘이 말이 많고 스스로 힘을 강화할 수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이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 남자의 부하들은 그가 의식을 잃은 몸을 도로에서 끌어내고 곧 화려한 마차가 나타납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노엘의 옛 친구이자 악명 높은 노예상 피노키오 바르지니입니다. 그는 바르지니 가문의 수장이며 독특하기 그지없고 지나치게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노엘은 지금 그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노엘은 로이드와 타냐를 피노키오에게 팔아 그들이 훔친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타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노엘은 그녀에게 더 나쁜 선택지도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언제든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는 광산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광산이 농담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안다. 그녀의 생존 가능성은 노예로서 착한 주인에게 팔리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후 노엘은 피노키오에게 로이드와 타냐를 감정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을 확인한 후 피노키오는 두 사람에게 600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노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적다고 말한다. 피노키오는 사과하며 시대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성십자가 교회가 곧 빈곤 서약을 강요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려 한다. 피노키오가 이 두 개의 최고가를 지불하면 원치 않은 관심을 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 노엘은 교회가 바르지니 같은 강력한 가문조차도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그의 입장은 바뀌지 않아. 그는 피노키오에게 1100만 달러 이하로는 안 된다고 말해. 피노키오는 잠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이해하자마자 노엘이 자신에게 500만 달러 더 뜯어내려 한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해. 왔다 갔다 고함을 지르는 와중에도 노엘은 계속 가격을 올려서 피노키오가 600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1500만 달러를 요구하게 돼. 피노키오는 화가 나지만 노엘은 제안을 던져. 피노키오가 로이드와 타냐를 1500만 달러에 사면 노엘은 자신이 1300만 달러만 지불했다고 모두에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피노키오가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가 잘 처리해서 로이드와 타냐가 그 값어치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피노키오가 자신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들을 쉽게 9천만 달러에 되팔 수 있을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노엘의 날카로운 생각에 감명을 받고 심지어 그에게 바르지니 가족의 일원이 될 자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거절합니다.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노키오는 그것을 이해하고 거래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 지저분한 남자와 그의 패거리에게 다가가서 입을 다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느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이 해결되자 피노키오는 노엘에게 계약금을 건네주고 로이드와 타냐를 데리고 가려 한다. 타냐는 겁에 질려 노엘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노엘은 타냐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내자 타냐는 월터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타냐는 월터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월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절박해진 타냐는 월터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월터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귀엽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노엘은 꾀죄죄한 남자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월터와 함께 떠난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월터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문하게 됩니다. 그는 탐구자 생활을 완전히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노엘은 그를 안심시키려 하며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노엘은 월터가 가장 똑똑한 편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타고난 전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월터가 남아서 그들의 파티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만 월터는 지쳤습니다. 일어난 일을 겪고 나니 그는 더 이상 탐구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노엘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월터가 도시를 떠날 때 노엘은 그의 행운을 빌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노엘에게 그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파티가 해체되었어도 그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려 한다. 그는 블루 비욘드를 재건하고 더 강력한 파티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 노엘은 새로운 멤버를 찾기 위해 밖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울프. 전문가들은 이미 그들의 팀을 확정했다. 울프는 노엘에게 자신의 팀 라이트닝 바이트에 합류하라고 제안한다. 그 팀은 탈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노엘은 조건을 걸고 동의했어?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울프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다른 팀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노엘이 울프보다 더 날카롭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울프는 모두에게 자신이 이 팀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상기시켰지.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수수께끼의 소녀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은 알마라고 하고 노엘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어. 노엘은 그녀를 어린애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자기가 21살이라고 폭탄 발언을 했어. 궁수 라이샤가 계산해보니 알마는 노엘보다 5살이나 많았던 거야. 노엘이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와 랭크를 물었더니 알마는 자신이 C랭크 정찰병이라고 했어. 노엘은 정찰병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녀가 유용할 거라고 판단했지. 그녀는 놀라운 정보를 던집니다. 노엘이 오버데스의 손자이며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와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해서 그녀의 할아버지는 팔을 잃었습니다. 노엘은 그녀가 복수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알마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녀는 피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노엘이 어떤 추구자, 시커인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노엘은 오버데스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알마는 지난달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알커입니다. 그 이름에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전설적인 암살자이자 비밀 조직을 만든 알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에 휩싸인 또 다른 남자, 로건은 그녀의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부정합니다. 그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는 추적자들을 내쫓습니다. 자신의 계급에 맞는 바를 제대로 찾아야 해요. 로건은 그녀가 신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녀는 노엘에게 되물으며 추적자 계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고 그는 직책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알마는 로건을 제압해서 그를 입 다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면전에서 그를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로건은 화가 나서 그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알마는 그를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절시킵니다. 노엘과 그의 모든 동료들은 감명을 받고 노엘은 즉시 그녀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알마는 온통 음식 생각뿐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요. 그 다음 튀긴 빵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먹는 최고의 음식이라며 산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말해요. 그때 노엘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정말 알커의 손녀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알마는 노엘이 오버데스의 손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고 말해요.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알커가 오버데스와 맞서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했대요. 또한 노엘의 눈을 보니 알커의 말이 떠올랐다고 말해요. 그녀는 암살자가 되기 위해 훈련해왔다고 밝히며 이미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엘은 왜 그녀가 아직 암살자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알마는 암살자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관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짜증을 냅니다. 시험관이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쓰러뜨리고 알커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시험관은 그 규칙이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를 해치우려 합니다. 그 순간 사이먼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새로운 협회장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행동이 협회의 규칙을 어긴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알마는 협회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협회의 변화된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옛날 방식에 매달리는 암살자는 필요 없어. 그녀는 이제 왕실을 위해 일할 계획이며 계약 살인보다는 스파이 활동에 더 집중할 거라고 말해. 그때 노엘은 그녀가 방금 자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건넨 것을 깨닫고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해.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줘.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잠시 후 그들은 숲을 걸어가며 노엘이 알마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는 싸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버프가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사용하면 팀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고 설명해.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전장의 상황을 파악해야 해. 그는 전투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스탯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싸울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알마에게 심연에 의해 변이된 생물체, 즉 몬스터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며 이 지역에 킬러 레빗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그것들 중 하나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대화 스킬로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몸이 아직 그의 스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엘은 그의 이전 팀이 재능이 있었지만 그들조차 적응하는데 보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도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마는 자신 있다고 말하며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알마는 근처에 13마리의 토끼가 있다고 감지하고 노엘은 그녀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면 스탯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 토끼들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녀의 스킬 잭셀지 속도를 2배로 높인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그 스킬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그녀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킬러 레빗을 10초 안에 잡아야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가 시작 명령을 내리자 알마는 5연속 엑셀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며 그 지역을 질주하는 그녀는 말하는 버프 효과가 발동하며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면서 살상 토끼들을 거침없이 잡아냅니다. 8초 만에 돌아왔고 노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토끼 13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녀는 심연으로 뛰어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대신 편지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임무는 근처 마을의 도둑들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났고 알마는 마차를 처음 타봐서인지 신이 나서 재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노엘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하니 지루할 거라고 알마에게 말했죠.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노엘은 추적자들은 몬스터 사냥뿐 아니라 온갖 일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영주가 도둑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백성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추적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줄 거라고 노엘은 말했지만 알마의 실력을 보고 싶어서 그 일을 받아들였대요. 유도라 마을에 도착하자 알마는 마차 여행 때문에 제 가방이 너무 아프다며 노엘에게 잠시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엘에게 잘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관을 찾아보지만 모든 곳이 만원이라 결국 작은 방을 함께 쓰게 됩니다. 노엘은 자신이 바닥에서 잘 테니 알마에게 침대를 양보합니다. 알마는 노엘이 어색해하는 것을 눈치채고 옆에서 자라고 말하지만 노엘은 그러지 않고 목욕하러 갑니다. 노엘이 나오자 알마는 그의 체격을 보며 열심히 훈련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최전방 전투원만큼 훌륭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재능은 항상 노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그가 전사였다면 궁극의 탐구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튕겨내며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말한 뒤 그녀에게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보냅니다. 노엘은 누워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알마의 말이 옳다는 걸 알지만 그는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을 떠올립니다. 오버데스는 그를 믿으며 그가 화술가로서도 여전히 가장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노엘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노엘과 그의 동료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을 우두머리를 봅니다. 그는 당황했고 둘만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노엘은 나머지 팀원들이 빠졌다고 알리며 소식을 전했다. 이제 둘만 남았다. 그는 대장을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고 둘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은 불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대장의 아내가 차를 가져왔다. 노엘은 옆방에서 대장의 딸이 자신을 힐끔 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눈치채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황급히 몸을 숨겼다. 두목이 빙긋 웃으며 어정쩡한 나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기다려왔다고 말한다. 노엘은 아마 잘생긴 리더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노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주제를 바꿔 노엘은 도둑대가 약 20명 정도 되냐고 묻고 두목은 그 정도가 맞다고 말한다. 두목은 또한 그 도둑들이 근처 마을을 습격하여 시체를 남겼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그곳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납치했다. 노엘은 두목에게 그 산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두목은 동쪽을 가리키며 숲속 바위투성이 빈터를 언급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노엘은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선불로 20만 달러, 작업이 끝난 후 3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족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동의하고 선불을 바로 건넵니다. 노엘은 돈을 확정하고 족장이 흥정조차 하지 않은 것에 약간 놀라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긁어모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노엘은 작업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장면은 노엘과 알마가 숲속을 걷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알마는 족장이 그녀의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의 아내와 딸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것은 역겨운 짓이라며 비난합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추장의 딸이 뛰어와 도둑들을 정말 잡으러 갈 거냐고 묻습니다. 노엘은 걱정 말라고 금방 끝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응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나무 잠자리를 꺼내며 기억나냐고 묻습니다. 노엘은 자신이 그녀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것이 더 높이 날지만 이건 그가 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계속 간직해왔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엘은 감동받아 하고 그녀는 엄마랑 맛있는 걸 만들어줄 테니 빨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떠난다. 알마는 노를 놀리며 그 작은 소녀가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한다. 놀은 알마에게 닥치라고 쏘아붙이며 그녀를 가슴 큰 멍청이라고 부른다. 알마는 이런 말을 전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 그들이 밤에 도둑들의 은신처를 몰래 엿보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알고 보니 그 갱단의 규모는 20명보다 훨씬 컸다. 놀은 이 정도 인원이 그냥 평범한 소규모 범죄자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보스를 발견하고 그 보스가 면도날 고르도라는 걸 알아챈다. 알마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 놀은 고르도가 현상금 200만이 걸린 인물이라고 설명해준다. 놀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놀은 알마에게 고르도가 비랭크의 정찰 클래스 소속 도적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알마는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1대1로 싸워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놀은 이해하고 그녀에게 나머지 적들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알마는 놀라며 너무 가까이 가면 적들에게 들킬 거라고 상기시킵니다. 알마는 자신은 숨을 수 있지만 놀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놀은 걱정 말라며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계획을 설명한 후 알마는 은신 능력을 사용해 적진에 몰래 침투합니다. 노엘은 자신의 연계 스킬을 사용해 그녀와 소통을 유지하고
그녀가 자리를 잡자 늑대 울음을 내질러 리더를 제외한 모든 산적들을 기절시킨다. 노엘은 알마에게 고르도를 처치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퀸투플 엑셀을 사용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린다. 울음소리가 사라지지만 산적들은 혼란에 빠진다. 노엘은 알마에게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나머지를 막으라고 지시한다. 알마는 하나씩 산적들을 베어가며 싸우고 노엘은 그녀가 점점 전투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는 나중에 그녀가 골칫거리가 될 것을 벌써부터 예감한다. 노엘이 도착하자 알마에게 경고한 후 성광탄을 던지고 불꽃 탄환으로 기절한 산적들을 모두 처리한다. 그 후 그들은 마을 촌장의 집으로 돌아간다. 족장이 도둑들에 대해 묻자 노엘은 태연하게 가방에서 보스의 머리를 꺼내 보이며 남은 돈을 요구합니다. 족장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모두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식사 중에 족장은 딸이 테스트를 받았고 그녀도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무심코 말합니다. 그 소녀는 노엘처럼 탐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노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먼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에야 부족 중 한 곳의 훈련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는 무료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지원자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탐구자의 잔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지만 프로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소녀는 신이 나서 강력한 추적자가 되면 블루 비욘드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노엘은 그녀가 진정한 추적자가 되고 그때까지도 자신을 존경한다면 자리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눈이 반짝이고 마을장과 그의 아내는 술을 꺼냅니다. 장로는 그 술이 10만 원짜리이며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라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노엘은 냄새를 맡고 좋은 술임을 알아차리지만 침착하게 자신은 손님일 뿐이라며 먼저 마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로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만 장로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절하려 합니다. 노엘은 눈썹을 치켜올립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10만 원이나 하는 술을 왜 샀을까? 노엘은 폭탄 선언을 하며 족장에게 이 독이 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라고 한다. 족장은 움찔하며 자신은 와인에 독을 타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엘은 그에게 도전하며 만약 우리가 죽으면 족장이 돈과 장비를 가져가고도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 않냐고 지적한다. 이제 긴장한 족장은 노엘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고 노엘은 설명을 시작한다. 첫째, 그는 말한다. 현상금 아끼려고 산적수를 속인 사람이 10만짜리 와인을 꺼낼 리 없다고. 둘째, 노엘은 와인 냄새가 원래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오래 열어둬서 상하기 시작한 싸구려 와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노엘은 족장이 그 병을 꺼냈을 때부터 그의 살기를 느꼈다고 지적한다. 알마가 끼어들며 그의 서툰 연기에 속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찰병인 자신은 독의 내성이 있어서 마셨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족장에게 말한다. 두목은 여전히 거짓말을 고수하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노엘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직접 와인을 마셔서 증명하라고 말한다. 두목은 욱해서 와인을 던져버리고 노엘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자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노엘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자백 스킬로 두목을 공격하고 진실이 쏟아져 나온다. 두목이 와인에 독을 탔던 것이다. 그 옆에 서 있던 그의 딸은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다. 망설임 없이 노엘은 딸 앞에서 두목의 눈알 하나를 파내버린다. 차갑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는 다음에는 다른 눈을, 그 후에는 온몸을 파낼 것이라고 두목을 경고한다. 두목은 공포에 질려 용서를 구하며 30만을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노엘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그는 말한다. 노엘은 집에 있는 모든 돈을 요구한다. 절박한 두목은 빚에 탕진하여 그럴 수 없다고 애원한다. 노엘은 개의치 않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목의 딸이 안으로 달려든다. 두목은 암흑가인 감비노 패밀리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못 갚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엘은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치려고 하지만 딸이 집에 있는 모든 동전을 가져온다. 총액은 82만이다. 그녀는 노엘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두목이 노엘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소리치며 감비노들이 둘 다 죽일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노엘에게 동전을 건네주고 노엘은 동전을 받아 나간다. 그가 떠나자 딸은 자신이 추구자들을 싫어한다고 소리친다. 숲속에서 알마는 노엘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알마는 그에게 그렇게 자신을 우러러보던 소녀의 심장을 짓밟은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묻는다. 노엘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알마는 다시 놀리듯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나에게 기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자 저 멀리 비행선이 보입니다. 노엘은 그것이 삼성급 규장, 염소 만찬단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마는 규장이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노엘은 제국에서 인정받는 문파에 주어지는 칭호라고 설명합니다. 총 7개의 규장 문파가 있지만 서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업적에 따라 계급이 나뉩니다. 가장 낮은 곳에는 3성급 규장 문파 4개가 있고 그 위에 2성급 규장 문파 2개, 그리고 맨 위에는 1성급 규장 문파 하나가 있습니다. 규장의 특권 중 하나는 비행선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마는 그 비행선에 강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엘은 동의하며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경험, 용기 면에서 엘리트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노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알마에게 1년 안에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알마는 암살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봤던 때를 떠올렸다. 시험이 끝난 후 알마는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합격했는지 물었고 그는 전투 능력 면에서는 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마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우두머리가 알마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이전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알커를 죽인 사람인가? 알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랬다고 인정하며 소위 암살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도 나이가 들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더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묻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알마가 알커의 손녀가 아니라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마는 그 말을 확인하며 자신은 알커가 어떤 마을에서 납치한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과 같은 또래 아이들과 싸우도록 강요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알커는 가족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커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불멸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그의 뒤틀린 꿈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알마만이 살아남아 그의 가장 큰 성공작이 되었다. 그러나 리더인 사이먼은 그녀에게 그녀가 강하긴 해도 협회의 일원이 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알마가 이유를 묻자 사이먼은 협회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정부기관이 되려는 중이었고 여전히 살인을 하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살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알마는 분노했다. 그녀는 21년 동안 킬러가 되기 위해 훈련에만 매진했는데 이제 사이먼이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즐겨본 적도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훈련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지난 21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그렇게 내팽개칠 거면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그녀는 따졌다. 사이먼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흥미로울 만한 얘기를 꺼냈다. 오버데스의 손자가 한 부족에서 추적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마는 그가 강하냐고 물었고 사이먼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그의 직업은 말하는 자였고 그건 가장 약한 직업이었다. 그래도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 알마는 노엘을 꽉 껴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내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남자가 경비원을 기절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경비원으로 변신한 후 경비초소로 향합니다. 그는 근무 중인 다른 경비원에게 기대어 사형수가 그 감방에 있는지 묻습니다. 경비원은 그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남자가 조용하다고 언급합니다. 정말 조용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니 이 죄수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바로 그 살인마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휴고 코펠리아, 인형술사입니다. 한편 이른 아침 노엘은 무게를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성벽 주위를 2바퀴 도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라며 아무리 피곤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달리면서 그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고된 훈련과 자신이 시커가 될 거라고 말했던 날을 떠올린다. 그날 그가 알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할아버지는 사라졌다. 그때부터 매일이 지옥이었다. 노엘은 시커는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몸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훈련했다.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후 노엘은 샤워를 하며 알마가 그의 잘 관리된 몸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전선에 나설 사람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몸은 쓸모없을 거라고 말했었다. 샤워를 마치자 알마가 그의 방에 들른다. 그녀는 그의 공간을 보고는 좋은 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노엘은 그녀의 방을 묻고 잘 정돈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별로지만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는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고 일찍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언니가 일찍 와서 기쁘지 않냐고 묻고 장난스럽게 그를 만져도 되는지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만진다. 그녀는 그를 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침대 위에 올라탄다. 노엘은 그녀를 떼어내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러고 심지어 그에게 키스하려고 하면서 정말 귀엽네, 딱 맞는 시간이야 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에게 박치기를 해서 그녀를 멈춰 세운다. 나중에 그들은 마을을 걷고 알마는 노엘에게 여자아이에게 박치기 한 일을 놀린다. 노엘은 그녀가 자신에게 덤벼들려 했으니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알마는 그가 너무 귀여운 탄이라며 농담한다. 함께 걷다가 알마가 손을 잡은 커플을 보고는 노엘의 손을 잡으며 오늘 데이트라며 어디로 데려갈 건지 묻는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감정사 길드를 방문한다. 노엘은 여기가 사람들이 클래스 평가를 받고 심지어 랭크를 올릴 수도 있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감정사가 특별한 클래스이며 오직 놈들만 이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 랭크를 올릴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움들은 괴짜 같은 작은 사람들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인 것처럼 수업 공부에 거의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움이 모험가의 등급을 올리는 것을 돕는 것을 보고 노엘은 알마에게 준비를 보여주는 징표가 있으니 자신도 등급을 올릴 거냐고 묻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등급을 올릴 준비가 되면 보통 손등이나 가슴에 흔적이 나타납니다. 알마는 노엘을 놀리며 그의 엉덩이에 흔적이 있으면 귀여울 거라고 말하고 노엘은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암살자 경로를 갈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는 확실한 말은 하지 않지만 암살자가 그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기술 중복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마는 그가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에 놀라고 그는 확실히 적어도 1명 이상을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알마에게 당분간 등급을 올리는 것을 보류하고 오늘은 선택지를 확인해보자고 말합니다. 길드를 나온 후 알마는 빵을 먹으며 다음에 어디로 갈지 묻습니다. 노엘은 탐색자로서 무기를 계속 관리해야 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대장간에 들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드워프는 알마의 거대한 수박을 보자마자 변태처럼 굽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기술 서점이며 노엘은 기술 안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점주에게 시급 정찰병에게 적합한 기술을 몇 가지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고 점주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알마는 그를 멈추고 구경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기술 가이드가 직업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의 것을 찾으려면 다른 상점에 가봐야 한다고 말한다. 노엘은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가기 전에 그녀의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말한다. 그는 돈을 아껴 쓰라고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거대한 곰 인형을 사왔다. 노엘은 깜짝 놀라 그녀가 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방금 산 관통형 기술을 보여준다. 그것은 적의 방어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투사체 기술이고 80만 원이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나머지 20만 원으로 곰 인형을 샀다고 말하며 자신의 새로운 바디 필로우이자 노엘의 대용품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직접 뭔가를 얻었는지 묻자 그는 원하는 것이 너무 비쌌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그는 순식간에 언데드를 제거할 수 있는 테마 스킬을 원했는데 가격이 3천만이나 했다. 그때 누군가를 발견하고 알마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알마는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노엘은 도시의 험악한 지역, 빈민가에서 로키라는 남자를 만난다. 노엘은 어째서 이렇게 어수선한 곳으로 불렀냐며 어디서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로키는 어깨를 으쓱하며 요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노엘이 조사 중이던 죄수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편지를 건넨다. 노엘이 읽는 동안 로키는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자를 자기 부하로 받아들이는 게 확실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노엘은 휴고가 누명을 썼다고 확신하며 진실을 밝히고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 한다. 로키는 처음에 노엘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부하들을 노예처럼 팔더니 이젠 사형수를 풀어서 팀에 넣으려 한다니. 로키는 노엘이 나사 하나 빠졌다고 농담까지 하지만 노엘은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노엘은 로키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수도 최고의 정보원인 페이스리스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이것이라고 덧붙인다. 로키는 아첨에 넘어가지 않고 노엘에게 그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며 바로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복제할 수 있는 모방자라는 것을 설명한다. 로키는 원하는 시설 어디든 침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노엘은 감정가들조차 모방자라는 직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이 로키의 진짜 얼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노엘이 정보를 얻은 대가로 돈을 건넨다. 로키는 떠나기 전에 단골 고객으로서 보너스 정보를 던져준다. 요즘 어떤 나쁜 약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단한 쾌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부작용으로 극도로 공격적이 된다고 한다.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흉기 사건이 늘어났다고 한다.
노엘은 어떤 멍청이가 그 쓰레기 같은 약물을 팔아먹으며 바르지니가 단속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로키는 그 공급자가 사실 바르지니 조직의 하위 패밀리라고 밝힌다. 그 말을 들은 노엘은 이 구역이 현재 알버트 감비노의 지배하에 있는 감비노 조직의 영역이라는 걸 떠올린다. 로키는 알버트가 진짜 광기 어린 인간이라고 덧붙이고 그 사이 알마는 노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서 부글거리고 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서 노엘이 여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있다. 레샤는 그곳에서 알마를 발견하고 장면은 다시 슬럼가를 걷는 노엘로 전환된다. 그는 감비노 가문의 옛보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들의 구역을 둘러보며 그는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옛보스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바르지니조차도 그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는 옛보스라면 그렇게 위험한 약물이 퍼지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엘이 걷다가 독특한 외모를 가진 거지를 발견하고 그가 이민자라고 짐작한다. 그는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 길에서 죽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안쓰러운 마음에 지나가며 동전을 떨어뜨리지만 거지는 그것을 주워서 노엘이 실수로 떨어뜨린 줄 알고 돌려주려 한다. 그는 노엘에게 이런 곳은 그 같은 여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 노엘을 화나게 한다. 노엘은 돌아서서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말한다. 거지는 사과하고 노엘은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동전은 다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노엘은 걸어가려 하지만 거지는 그를 따라간다. 노엘은 그를 발로 차며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분수를 알라고 말한다. 노엘이 자신을 깔보는 태도로 말하자 거지는 자신을 똑같이 대했던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그것이 그의 분노를 자극한다. 그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 자세를 취합니다. 노엘은 그의 자세를 보고 그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노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노엘이 거절하자 그에게 달려듭니다. 노엘은 공격을 받고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공격을 피합니다. 그 후 그들은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하는데 노엘이 그를 압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남자는 노엘의 엄청난 기술을 보고 너 닌자냐? 라고 묻습니다. 노엘은 고개를 저으며 닌자는 동쪽 섬나라 출신의 정찰병이라고 설명하고 그 남자도 그곳 출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엘은 자신이 말이 많다고 밝히고 그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노엘은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기운을 풀고 실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노엘은 그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를 취한다. 마침 둘이 부딪히려는 순간 난쟁이보다 작은 키에 어리석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코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걸 잊었냐고 묻는다. 한편 레이샤는 알마가 아직 클래스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마는 암살자, 고문관, 추격자, 산적 4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암살자와 추격자 직업에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레이샤는 최전선에 서고 싶은지 결정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알마는 자신의 선택이 팀원들에게도 달려있고 그래서 지금은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레이샤는 노엘이 지금 새로운 팀원을 찾으러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빈민가에서 키 작은 남자가 코가의 선택을 질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손에 낀 반지를 이용해 코가를 벌합니다. 그때 노엘은 코가가 이 남자에게 복종 서약을 했고 그 반지를 통해 착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엘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사용 대상이 노예라면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자 키 작은 남자가 노엘에게 누구냐고 묻지만 아기 피클보다 키가 작은 노엘을 여자로 오해합니다. 이 남자는 노엘에게 추파를 던지지만 노엘은 그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꺼내 그 남자의 출신을 묻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솔드랜드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왜 여기에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노엘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조금 위협적으로 나섭니다. 결국 그 남자는 다렌버트 가문을 위해 지하 격투장을 운영하다가 예언자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이 발각되어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노엘은 이 남자가 잠적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갬비노 가문이 다렌버트 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를 추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노엘은 코가가 그의 검투사인지 묻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엘은 그 남자가 코가를 지하 격투장에 출전시켜 상금을 챙길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노엘은 그 남자가 다렌버트 가문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더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므로 그를 제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 남자가 없어지면 코가가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총을 쏘지만 총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편 레이샤는 알마에게 노엘의 모집 포스터가 여전히 마을 광장에 붙어 있어서 누군가 그에게 연락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데이트 도중에 잠적하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노엘이 그런 식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고는 레이샤는 노엘이 지금 새로운 잠재적 구성원에게 구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알마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이 노엘에게 필요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나타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엘은 경고 사격을 하고 이번에는 봐줍니다. 하지만 10초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코가를 발로 차서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노엘은 코가의 힘을 존중했겠지만 코가가 그 작은 노인을 제압하고 벗어나지 못한 건 노엘이 동료에게서 찾는 배짱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잠시 후 노엘은 카페로 돌아가고 레이샤가 그를 맞이한다. 노엘은 자신이 레이샤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산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알마는 화가 나서 노엘이 레이샤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레이샤가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 온 것이라고 받아친다. 노엘은 한숨을 쉬고 이번만큼은 두 사람의 계산을 해주기로 한다. 그는 자리에 앉고 레이샤는 그가 괜찮은 팀원을 찾았는지 묻는다. 그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팀원을 모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엘은 그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지금은 다른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레이샤에게 요즘 돌고 있는 마약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노엘은 그것이 엄청난 분노라는 부작용이 있고 통제 불능으로 퍼지고 있다고 알려주며 만약 마주치게 되면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레이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가 평소에 걱정하는 타입이 아니기에 놀랍다고 말합니다. 노엘은 그냥 그녀의 팀과 잘 지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감사를 표하고 파티에 돌아가야 한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팀 동료가 아닌 친구로서 알마를 자신이 아는 멋진 과자 가게에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알마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레이샤와 절친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서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노엘은 그 끔찍한 마약 사건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다. 레이샤조차 그 소식을 듣고 있다면 수도 밖으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노엘은 이것이 이미 벌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 작은 녀석 미구엘은 알버트 감비노에게 붙잡혔다. 보통 알버트는 미구엘에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달렌버트 가문이 미구엘의 문제 행동에 대한 복수를 갈망해서 감비노 가문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구엘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인증된 사이코패스인 알버트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알버트는 자기와 맞섰던 사람들의 두개골을 가득 채운 유리 상자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다. 알버트는 미구엘에게 그를 달렌버트 가문에 넘기는 것은 너무 지루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구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알버트에게 아첨하며 그처럼 전설적인 사람이 현상금을 위해 그를 넘기는 지루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바지에 입 맞추는 행위는 그의 얼굴에 폭발하는데 알버트가 정말 재밌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재미란 미구엘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인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구엘은 놀라서 알버트가 농담하는 거냐고 묻지만 알버트는 진심이며 미구엘의 노예 코가에게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코가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는 이야기를 다 듣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의 끝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버트가 가죽을 벗기는 도구를 꺼내기 직전 그의 채권 추심인 중 한 명이 돈을 밀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남자 마을의 족장입니다. 족장은 알버트에게 돈을 갚기 위해 겨우 돈을 모았다며 길게 항변합니다. 하지만 노엘이라는 무자비한 추적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모든 돈을 훔쳐갔습니다. 심지어 노엘이 알버트 감비노를 에드워드 가위손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알버트는 격분합니다. 알버트는 그 무례함에 대해 격분하며 노엘에게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장이 정직하게 사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시간을 더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돈을 늦게 갚은 대가로 사장의 오른팔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공포에 굳어버립니다. 알버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가에게 절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코가가 장검 실력이 있으니 막대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생각한다. 코가는 잠시 굳었지만 미구엘이 알베르트의 명령을 따르라고 소리친다. 그래서 코가는 일어나서 실행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알베르트는 분위기를 잡고 싶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한다. 알베르트는 보라색 마약 결정을 집어서 씹어먹고 흥분 상태가 된다. 그에게는 제정신이 아닐 때 폭력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제 색깔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자 그는 코가에게 두목의 손을 베라고 허락한다. 두목은 부정하며 코가가 막대기로 자신의 손을 자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코가가 움직이고 잠시 후 두목의 손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족장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고 알버트는 그것을 보며 완전히 기뻐하고 있어요. 미겔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알버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코가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요.
그리고 그 제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알버트가 받아들이고 코가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아요. 이제 코가는 공식적으로 알버트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방으로 옮겨져 누더기를 벗고 갈아입게 돼요. 여기서 그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가 드러나죠. 코가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알려졌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넘치도록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코가의 아버지는 습격을 당해 기절했고 그의 어머니는 끌려가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코가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였어요. 9개월 후 코가는 태어났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코가를 돌봤지만 아버지는 코가를 볼 때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증오는 너무 깊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에서 보이는 증오를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칼을 꽂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완전히 술에 빠져 살게 되었다. 하지만 코가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종종 분노를 폭발시켰고 저택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역시 코가가 어머니와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그 집에서 자란 코가는 끊임없이 조롱받고 미움을 받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자존감이 무너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배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곧 그의 가족이 그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겔을 만났고 미겔이 처음 한 일은 그를 불법 격투장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코가가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하자 미겔은 열광하며 마치 그가 어떤 귀중한 싸움꾼인 것처럼 응원했습니다. 코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들었고 그것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겔이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겔에게 보이는 것은 코가의 경기에서 들어오는 돈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코가는 알버트의 지휘 아래 첫 임무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그날 밤 늦게 노엘은 로키를 만나러 버려진 교회로 향합니다. 로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노엘은 로키에게 잘해줬기에 로키는 갬비노 패밀리가 노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키는 남자 마을의 우두머리가 알버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노엘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알버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알버트는 암살자를 노엘에게 보냅니다. 노엘은 그런 빈약한 증거로 알버트가 암살을 지시하는 게 믿기지 않지만 알버트는 완전히 미치광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노엘은 알버트 같은 인물이 어떻게 갬비노 패밀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친족 등용입니다. 갬비노 패밀리의 전 우두머리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이미 엉망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공을 세우지 않고도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엘은 갑옷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로키가 자신을 갬비노 패밀리에게 팔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키는 어쩔 수 없었다며 사과한다. 그가 이 일을 따르지 않았다면 감비노 가족이 자신을 제거했을 거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그는 그냥 도시를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노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괜찮은 도피 계획일 수도 있지만 큰 결점이 있다고 말한다. 지금 여기서 노엘이 로키를 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다. 노엘은 실망한다. 그는 로키와 함께 있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키는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 노엘이 자신을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노엘은 그 모습에 당황하며 왜 로키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지 묻는다. 로키는 자신이 노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으로서의 자존심까지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 노엘은 로키가 정말로 희생을 감수하려는 진심을 보고 이번 한 번만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해. 그리고 로키에게 갬비노스에게서 도망칠 필요 없다고 말해. 왜냐하면 노엘이 그 가족을 전부 없애버릴 계획이니까. 로키는 잠시 충격을 받은 뒤 노엘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웃음을 터뜨려.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하며 로키는 언젠가 노엘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해. 하지만 지금은 싸움에 도움이 안 되니 그는 떠나버려. 로키가 떠난 뒤 노엘은 공격자를 마주하며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 전투 포션을 마셔. 그 포션은 그의 신체 능력을 엄청나게 올려주지만 10분만 지속되고 나면 몸이 지치게 돼. 공격자가 그림자에서 나오자 노엘은 놀랍게도 그가 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코가 또한 자신이 죽이도록 명령받은 표적이 노엘에게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노엘은 코가가 갬비노 패밀리에서 암살자 지위에 오른 것을 칭찬하며
길거리 싸움꾼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해 없이 노엘은 그들이 중단했던 곳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코가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코가는 칼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은하 때문에 노엘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노엘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는 나서야 합니다. 자존심 강한 무사로서 코가는 자신을 원가의 날카로운 검사 코가라고 소개하며 노엘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노엘은 코가가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다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존심을 존중해서 자신도 나선다. 그러자 노엘이 코가에게 총을 쏜다. 하지만 코가는 재빨리 피하고 노엘의 바로 앞에 나타난다. 코가가 그를 베기 직전에 노엘은 와이어를 이용해 도망친다. 이제 코가는 약하고 배고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싸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 하지만 노엘은 그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코가에게 화염탄을 발사한다. 코가는 피하지만 여전히 불길에 휩싸이고 노엘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가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나와 공기를 가르는 동작으로 열기를 막아주는 방어막을 만든다. 그 후 그는 뛰어올라 노엘과 정면으로 맞서며 노엘을 근접전으로 몰아넣는다. 노엘은 코가의 급소를 노리며 아래로 공격하려 한다. 코가는 뒤로 점프하며 그건 비열한 공격이라며 비난한다. 하지만 노엘은 개의치 않는다. 이건 생사가 걸린 싸움이니 이기기 위해선 어떤 수단이든 쓰겠다고 한다. 노엘은 재킷에서 성광탄을 꺼내 코가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을 이용해 치명타를 가하려 한다. 그러나 실행하기 전에 코가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 일련의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그는 노엘을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노는 깜짝 놀란 울음으로 코가를 따돌리려 하지만 코가는 그것을 깔끔하게 뚫고 지나가며 노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노는 바닥에 세게 부딪혀 기절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코가가 그의 머리 위에 칼을 겨눈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코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의 엄청난 싸움과 강인함에 감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을 무시하고 코가에게 왜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코가는 그런 싸움 후에 그를 죽일 수 없어서인지 자신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주저합니다. 그런 코가의 모습을 본 노는 화를 냅니다. 노는 소리를 지르며 칼날을 잡고 코가에게 자비는 없으며 특히 적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쏘아붙입니다. 노엘은 분명히 말한다. 고가가 지금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알버트는 그를 절대 못 가게 막을 거라고. 하지만 고가는 여전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고 노엘이 그렇게 강하게 끝장을 보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당황한다.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가는 노엘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엘은 다시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기회를 날렸다고 말하면서 알마가 막 도착했고 그녀는 아무도 노엘의 아름다운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알고 보니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노엘은 자신의 링크 스킬을 사용하여 알마에게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마신 전투 포션의 효과가 떨어졌고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기 때문이다. 알마는 고가가 노엘을 공격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다. 그녀는 노엘에게 코가를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 묻고 노엘은 허락한다. 알마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코가에게 달려들어 그가 검으로 공격을 맞게 만든다. 알마를 막는 와중에 그는 여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그녀에게 물러서 달라고 간청한다. 알마는 그 말에 웃으며 자신이 분명히 우세하다고 말하며 그를 비웃는다. 하지만 코가는 반격하며 그녀가 기습으로 자신을 속이고도 치명타를 날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말에 알마는 격분한다. 그녀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속도 향상 기술을 발동하여 코가를 압도하여 자신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코가는 만만치 않다. 그는 감각 증폭 기술을 발동하고 눈을 감고 집중하여 정확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는 동안 노엘은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결코 알마나 코가처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길을 꺾는 대신 오히려 더욱 의지를 불태운다. 그는 최고를 이기고 최고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현재 알마와 코가는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어느 쪽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알마는 코가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만 그를 완전히 쓰러뜨릴 마지막 치명적인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물러서지 않는 코가는 더 이상 억제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공정함을 중시하며 알마를 한 번에 끝낼 강력한 일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둘 중 누가 다음 움직임을 취하기도 전에 노엘이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알마에게 후퇴하라고 말합니다. 알마는 전혀 내키지 않지만 노엘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알마는 화가 났지만 결국 말을 듣고 물러납니다. 그 후 노엘은 코가를 향해 자기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조명탄 때문에 군사경찰이 몰려올 것이고 제국이 알버트의 계획을 눈치채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코가는 빈손으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노엘의 말이 맞습니다. 코가가 막 떠나려는 순간 노엘이 그를 불러 세우며 알버트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코가는 알버트에게 보고하며 노엘을 노린 작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알버트는 발작하지 않는다. 그는 차분하다. 너무 차분할 정도로 그는 코가에게 미구엘의 머리가 든 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주며 이번엔 기분이 좋아 봐주겠지만 다시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경고한다. 코가는 다음에는 제대로 해내겠다고 약속한다. 알버트는 그 말에 만족하며 그를 돌려보낸다. 하지만 코가가 떠나기 전에 노엘의 메시지를 떠올린다. 노엘이 전화라는데 알버트 갬비노에게 내 부하들을 다 박살내고 널 파괴자 가락에게 보내주겠다고. 알버트는 여전히 차분하게 등을 기대고 앉으며 코가가 진심인지 마을 원장처럼 또 다른 속임수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가 코가를 쳐다볼 때 그의 얼굴에서는 속임수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엘버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노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단단히 결심했다. 코가와 엘버트의 보디가드 레오스는 그를 진정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레오스는 코가에게 자신이 한 말이 조금 지나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가는 그것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레오스는 코가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엘버트가 미구엘을 죽였기 때문인지 물었다. 하지만 코가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하며 그는 원래 미구엘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가가 노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노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서도 노엘은 코가처럼 강한 자와 맞설 정도로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코가는 노엘이 거기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엘이 열심히 훈련해도 전투 계급의 누군가를 이길 만큼은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엘은 결코 눈빛 속 불꽃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해지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불꽃말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레오스는 빙긋이 웃으며 코가에게 노엘에게 거의 집착하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지개빛 분위기는 아니죠. 레오스는 코가가 노엘을 라이벌로 존중하며 그와 함께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코가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레오스의 말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레오스가 이런 일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궁금해한다. 레오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다음 날 알버트는 노엘을 찾아가 결판을 내려고 한다. 그는 C등급 레오스와 B등급 탐색자 몇 명을 밖에 대기시켜놓고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다. 알버트는 노엘의 테이블에 앉아 그를 노려보며 노엘의 와인병을 집어든다. 그는 그에게 과시하려고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키지만 와인은 끔찍한 만이었고 그는 분명히 싫어하고 있었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노엘은 침착하게 알버트를 조롱했다. 그는 남의 와인을 허락 없이 마시는 건 예의가 없다고 말하며 알버트의 작은 뇌로는 예의를 이해하기엔 벅찰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알버트가 노엘의 얼굴에 다가가 열을 올리지만 노엘은 움찔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알버트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알버트의 역겨운 입김이 펭귄 똥보다 더 심해서 식욕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알버트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는 욱하며 노엘의 혀를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선술집에 있던 추적자 중 한 명이 그의 뒤에서 나서서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 추적자는 알버트가 노엘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 선술집에서 누구든 이유를 불문하고 추적자와 주먹 다짐을 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한다. 알버트는 모욕감을 느껴 으름장을 치며 그가 누구와 얘기하는지 아는지 묻는다. 추적자는 움찔하지 않는다. 그는 알버트의 평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지만 그와 다른 추적자들은 어떤 외부인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알버트는 거절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레오스와 경호원들에게 노엘과 선술집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며 발끈합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주저합니다. 레오스는 그들이 대부분 C급인 추적자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 루차노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미 그 마약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감비노 패밀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스는 알버트가 원한다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합니다. 알버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그때 노엘이 끼어들어 압박 속에서 제대로 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알버트를 무능한 바보라고 비난합니다. 알버트의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지만 노엘은 계속해서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 모든 분노는 그의 정맥을 타고 흐르는 독의 속도만 더 빠르게 할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알버트는 혼란스러워하며 얼어붙었다.
노엘은 알버트가 방금 마신 와인에 독을 탔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알버트는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었고 노엘은 알버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병에 독을 탔다고 설명했다. 알버트는 노엘이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특히 그가 그것을 마실지 안 마실지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엘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알버트가 마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알버트는 게임 오버가 되었으니 헛구역질을 하며 독을 토해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엘은 이미 늦었다며 그를 제지한다. 그 독은 이미 그의 혈류에 퍼져서 돌이킬 수 없다. 알버트는 완전히 정신을 놓고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의사를 찾으려고 바에서 뛰쳐나간다. 알버트가 가자마자 레오스는 노엘에게 능수능란했다며 칭찬한다. 그는 그 와인이 실제로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엘은 알버트를 놀라게 하려고 속였다. 레오스는 노엘을 잠시 바라보다가 코가가 말한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노엘의 눈에 빛나는 불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래서 레오스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이 돈을 가지고 도망쳐서 알버트의 분노를 피해. 아니면 여기 남아서 레오에게 당장 죽어. 노엘은 현명하게 돈을 가져 알마와 함께 떠나. 그들이 도시 문을 나서자 알마는 모든 일이 노엘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신이 나. 노엘은 다행히 잘 되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지금은 일주일 동안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해. 노엘은 파고들어야 할 일이 있고 알마는 다음에 코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 숲으로 향해.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노엘은 돌아오면 알버트 감비노를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고 약속해. 일주일 후 노엘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알버트가 그의 모든 경호원들을 데리고 나타나 노엘을 포위한 줄 알았습니다. 미치광이처럼 웃는 알버트는 그들에게 노엘의 팔다리를 모두 부러뜨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 녀석이 최대한 오래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리오스와 그의 부하들은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명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알버트는 어리둥절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노엘이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설명합니다. 알버트 같은 녀석은 스스로는 절대 알아채지 못할 테니까요. 알버트는 레오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잃었어요. 그날 아침 레오스와 경호원들은 바에서 죄책감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알버트는 그들에게 어린 소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소녀가 세상 전부인 듯 장난감을 꼭 쥐고 있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죠. 그들은 괴로워하며 왜 알버트의 비틀린 명령을 따르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에 동참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전 보스를 존경해서 이 세계에 들어왔던 거죠. 하지만 알버트에게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엘이 들어와 남자들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발견하죠. 그것은 그가 그 마을 남자의 딸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아빠가 완전 뱀 같았지만 노엘은 그래도 그 어린 여자애한테 약간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알버트 때문에 그 여자애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충격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리오스는 노엘에게 그가 마을로 돌아왔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지 묻고 노엘은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냥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예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는데 알버트의 출생 증명서였어요. 노엘은 그가 일주일 동안 외출했을 때 로키에게 알버트의 과거를 조사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알버트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직 감비노 보스가 알버트가 태어나기 전에 알버트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알버트를 받아들여 감비노 가족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하지만 노엘이 조사하고 싶었던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한 로키에게 전직 보스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알버트는 감비노 가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직 보스를 독살하고 그가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거예요. 노엘이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에 알버트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마하려 합니다. 노엘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다며 씩 웃습니다. 자뱅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작은 기술입니다. 알버트가 자백하는 순간 그게 바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알버트가 그걸 인정하도록 강요받자 레오스는 그에게 다가가 더 이상 보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냉혹하며 그런 놈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오스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임 보스는 알버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레오스는 그에게 자신을 구제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조건은 이거야? 알버트가 노엘과 싸워서 이기면 감비노 패밀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어.
하지만 레오스는 알버트가 노엘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에게 대신 싸워줄 사람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겁쟁이인 알버트는 이 시련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그런데 갑자기 피노키오가 나타나. 알고 보니 노엘이 그녀를 결투를 목격하도록 초대한 거야. 이제 알버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피노키오는 잠시 동안 알버트를 따돌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노엘이 이 계획을 내놓자 피노키오는 아무 질문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게다가 노엘이 이걸 해내면 피노키오는 그에게 5천만 달러를 줄 것이다. 알버트는 빠진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의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피노키오는 그것을 강하게 부인하며 받아친다. 그는 알버트의 불평에 질렸고 그에게 시간 낭비를 멈추고 자신을 위해 싸울 사람을 고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알버트가 이걸 질질 끌면 피노키오는 후폭풍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알버트는 마침내 항복하고 전투원을 선택하기로 동의합니다. 피노키오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알버트의 전투원이 승리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알버트가 감비노 패밀리의 수장 자리로 복귀한다고요. 게다가 알버트가 비밀 선술집에서 일으킨 혼란도 눈감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버트는 빠르게 움직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알버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코가를 지목해 싸움에 나서라고 합니다. 노엘은 처음부터 이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코가는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알버트에게 맹세한 충성 때문에 원한다 해도 그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알마는 코가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대결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엘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나서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알마는 코가가 노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말리려 하지만 노엘은 너무 고무되어 있다. 그는 알마에게 뒤로 물러앉아 자신이 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한다. 노엘과 코가가 마침내 맞설 때 노엘은 이겨도 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가가 싸움에 불타오르는 것을 눈치챈다. 코가에게는 싸움 자체가 전부이다. 게다가 노엘이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다면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진하며 전기처럼 팽팽한 기운이 감돈다. 노엘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얼음 총알을 사용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코가는 반격에 성공하지만 폭발로 인해 거대한 얼음 벽이 생겨 주변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안에서는 전투가 치열해지고 노엘은 코가의 범위를 벗어나며 그의 검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엘이 거리를 벌리자 코가는 그의 강력한 기술 슈퍼댐 플래시를 준비 중임을 알리는 자세로 바뀝니다. 코가의 그 기술은 검을 뽑을 때 공격력을 7배로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노엘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몸이 반으로 잘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길 준비를 마친 상태니까요. 갑자기 노엘은 총알이 떨어졌다며 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큰 단검으로 싸움을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코가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합니다. 갱스터 쉐이커 할 수 있어? 코가는 완전히 당황하여 어리둥절해하며 노엘이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진심이 아니었고 코가의 빈틈을 노리는 함정이었죠. 그리고 성공합니다. 코가는 노엘이 뭔가 비밀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노엘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코가는 마침내 움직여 노엘의 팔을 댄다. 하지만 그게 바로 노엘이 원했던 것입니다. 코가에 검이 걸려있는 동안 노엘은 그의 손에서 검을 빼앗습니다. 코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노엘이 이기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가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검을 잃어도 그를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그는 노엘을 밀쳐내고 검이 땅에 닿기 전에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그리고 코가는 너무도 강력한 배기를 날려 얼음돔을 산산조각 내며 노엘을 날려버립니다. 코가는 승리를 확신하며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이빙하여 치명타를 날립니다. 하지만 노엘을 벤 것이 아니라 노엘이 주머니에 숨겨둔 얼음 총알을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총알의 효과는 순간적으로 발휘되어 코가는 냉동고에 갇힌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알고 보니 노엘이 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코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코가가 정육점 냉동고에 들어있는 것처럼 얼어붙었으니 노엘은 뛰어올라 차기 한 방으로 그를 기절시켰다. 코가는 쓰러지면서 인생의 전부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다 검투사가 되어서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이 끔찍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전투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엄청난 힘을 길러주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 싸울 수 없는 것 많은 작은 아이로 남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건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죠. 노엘이 승리자로 선정되고 코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그는 노엘이 가진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노엘이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해도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자유나 이상을 짓밟히게 하지 않았고 코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코가는 당분간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싸움이 끝나면서 알버트의 감비노 패밀리 두목 자리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노엘은 할 일을 끝냈으니 피노키오에게 알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알버트를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노엘이 떠나기 전에 레오는 그의 싸움 실력에 대한 칭찬과 알버트를 없애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레오도 노엘이 언제든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돕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노엘은 바로 거절해. 그는 레오에게 갬비노 가족과는 이제 끝이라고 말해. 그 후 노엘과 알마는 근처 건물로 가서 알마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정리해줘. 그녀는 싸움에서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그를 꾸짖어. 특히 코가의 가슴을 향한 마지막 발차기 때문에 그녀는 코가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해. 노엘은 모든 게 잘 끝났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 하지만 알마는 반박하며 싸움은 자신의 일이고 노엘의 일은 위험한 싸움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끄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노엘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무모한 행동은 삼가겠다고 약속한다. 알마는 조금 누그러지며 필요할 때 전투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피노키오가 미소를 지으며 노엘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축하하며 들어온다.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있다. 늘 정확한 노엘은 그의 돈에 대한 이야기인지 묻는다. 그는 누구도 자신에게서 5천만 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한다. 피노키오는 웃으며 노엘에게 돈을 덜 줄 리 없다고 말한다. 이 모든 계획은 그에게 완벽하게 작용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능한 경쟁자를 제거했으니 노엘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하지만 피노키오는 다른 얘기를 꺼내. 더 사적인 얘기지. 그는 알마에게 잠시 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해. 노엘과 단둘이 얘기하려고. 노엘은 알마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녀는 방을 나가. 문이 닫히자마자 피노키오는 형식적인 얘기를 접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노엘에게 루치아노 패밀리에 들어오라고 제안해. 심지어 그를 왕족처럼 대우하겠다고 큰 약속까지 하지. 노엘이 동의하면 피노키오는 갬비노 패밀리의 리더 자리까지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 노엘은 그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웃으며 피노키오에게 자기가 겨우 16살이라고 상기시켜준다. 저 애가 어떻게 온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어? 하지만 피노키오는 나이가 대수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중요한 건 노엘이 해낼 배짱이 있다는 거야. 노엘은 자신이 해낼 능력이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이미 전에 이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분명히 한다. 피노키오는 노엘이 누구의 밑에서도 일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야 해. 피노키오는 노엘에게 마지막으로 재고려해볼 기회를 준다. 노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은 여전히 같다. 바로 그때 피노키오의 말투가 바뀝니다. 그는 노엘에게 자신의 수업이 계급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며 그에게 특별하고 치명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알립니다. 갑자기 노엘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개를 들자 거기에 피노키오가 노엘의 심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노엘은 자신의 가슴을 확인하고 심장 박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글맞은 피노키오는 자신의 심판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그의 부탁을 2번 거절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심장을 꺼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심장이 밖으로 나왔지만 능력의 공간적 연결 덕분에 노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4m 이상 벗어나거나 심장을 짓누르면 노엘은 게임 오버입니다. 피노키오는 노엘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방치하면 너무 위험하다고요. 조만간 노엘은 루치아노 패밀리에게 문제가 될 겁니다. 노엘은 그 말이 지금 위협으로 커지기 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인지 묻습니다. 피노키오는 부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피노키오는 노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루치아노 패밀리에 합류하라고 요청합니다. 노엘은 도전적으로 크게 웃으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엄청 화가 나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차분하게 그에게 노엘의 심장이 피노키오가 그 능력을 되돌리지 않는 한가슴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엘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피노키오와 눈을 마주치며 계속 다가가며 세상이 본 그 어떤 추적자보다 위대한 추적자가 될 것이고 루치아노 패밀리조차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불꽃을 보니 피노키오가 지금 노엘을 죽이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노엘은 그에게 감히 해보라고 하지만 한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피노키오가 그를 죽인다면 그는 그저 겁쟁이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노엘이 강해진 후에는 맞설 용기가 없어서 그가 약할 때 제거하려는 겁쟁이. 피노키오가 방아쇠를 당기든 말든 노엘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노키오가 문자 그대로 노엘의 심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노엘은 공포로 그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주 빨리 태도를 바꾸며 마치 그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 농담이었던 것처럼 웃어넘깁니다. 그는 노엘의 심장을 가방에 다시 넣고 오해에 대해 억지로 사과하고는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그 큰 소리, 후회하지 않게 조심해. 꼬맹이, 정상에 오르려면 진심이어야 해. 그렇게 해서 피노키오는 떠났다. 문을 나서며 그는 알마와 눈이 마주친다. 그녀는 방금 저지른 짓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를 찢어버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가 그 손톱을 찢어낼 것이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카트로 돌아가며 계속 움직인다. 그곳에는 엘버트가 기다리고 있다. 엘버트는 그를 보자마자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한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다. 피노키오는 솔직히 역겨워한다. 참 한심하군.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그는 웃음을 짓는다. 그는 알버트에게 자신이 그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는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영화를 본 적 있어? 알버트의 얼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일을 당할 예정이다. 다음 날, 놀은 코가를 만나서 태연하게 코가를 그의 노예로 만드는 복종 계약서를 보여준다. 코가는 놀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놀은 그 생각을 단번에 꺾어버린다. 코가 같은 노예는 쓸모없어. 물론 코가는 힘이 좀 있지. 하지만 최고의 추적자들과 비교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놀은 추적자 세계 최고 자리를 노리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는 사나운 사람이 필요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찢어발길 준비가 된 사람 말이야. 놀은 코가에게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제 자유라고 말한다. 그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아무런 구속 없이. 하지만 코가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며 살아왔어. 그래서 자유가 갑자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그는 놀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놀에게 늑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면 코가는 그렇게 될 거야. 코가는 블루 비욘드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놀에게 부탁하고 놀은 주저없이 동의해. 그 후 팀은 첫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 그들의 시너지는 거의 완벽해. 놀은 앞장서서 명령을 내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코가는 적들을 헤쳐나가고 알마는 코가가 공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장을 정리한다. 몬스터 장군을 코가가 쓰러뜨리려는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알마가 끼어들어 먼저 마무리 지었다. 그 때문에 둘은 다투기 시작한다. 놀이 그들의 말다툼을 멈추게 한다. 그는 그들에게 같은 팀이니 협력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알마에게는 집중하고 싸움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코가에게는 여기는 점수판이 있는 곳이 아니며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몇 명을 처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작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번째 팀 임무는 큰 성공을 거둔다. 놀은 그들이 아트레이아로 돌아오는 즉시 공식 길드에 등록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길드가 되면 국가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중개인도 없고 수수료도 없이 퀘스트와 기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코가는 그의 팔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리킵니다. 알마도 그것을 봅니다. 비급 마크입니다. 알마는 더 눈에 띄는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세계 최강의 추적자가 되겠다는 그의 망할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고 놀이 이를 지휘하며 하녀들에게 사업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와 자신을 길드 감독관 해롤드 젠킨스라고 소개합니다. 놀은 그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해롤드는 한 모금 마십니다. 해롤드는 와인이 좋다며 놀의 와이너리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놀은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할아버지가 남겨준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롤드는 놀을 지켜보며 그가 사람들을 이끄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은 그것도 무시합니다. 그는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곧 물러날 계획이며 하인들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놀이 분위기를 바꾸고 진지해지더니 해롤드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마을을 덮친 재앙에 대해 길드에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고 상기시킵니다. 해롤드는 어떤 심연의 짐승 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 짐승이 당신 마을에 나타난 그 존재와 같다고 말합니다. 놀은 놀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짐승이 아직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시체와 할아버지의 전투용 도끼입니다. 놀은 해롤드에게 그 짐승을 처리했냐고 묻지만 해롤드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나이트 레이지라는 조직이 그 짐승을 추격했다가 전멸했습니다. 최고의 용족이 파견되었을 때 그 군주는 이미 놀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해럴드는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 야수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공격하지만 이번 경우는 의도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해요. 해럴드는 이 군주가 오버데스를 쓰러뜨린 동일 인물이며 최근 움직임으로 새로운 변종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놀은 상황을 파악하며
이 야수가 시면 13층에 있는 10명의 어둠의 군주들만큼 강력할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군주들 각각이 자기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 헤럴드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종이 나타난 것은 40년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은빛 물고기 코시두스였습니다. 손가락 튕기듯 새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렸지만 결국 오버데스의 부대 블러드소드 연합에 의해 제압당했죠. 헤롤드는 그것이 변종을 처치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덧붙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이 괴물들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은 이 괴물이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는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생각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헤롤드는 그린을 알아보고 놀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합니다. 헤롤드는 블러드소드 연합에서 일했던 검사였고 놀의 할아버지를 잘 알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놀을 확인하기 위해 들렀다고 설명하지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내년에 놀이 15살이 되어 추적자로서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헤롤드는 가려고 하지만 놀이 그를 멈추고 자기 얼굴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놀이는 자신이 역사상 가장 강한 추적자가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블루는 방에서 기다리며 감찰관이 그들의 부족 가입 신청을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이는 고가에게 진정하고 질문에 똑바로 답하라고 하지만 고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감찰관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놀이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알마는 고가가 실수하면 신청이 거절될 거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 말에 고가는 더욱 불안해하며 놀이의 꿈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마는 고가를 놀리며 만약 실수하면 만회하기 위해 자살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키가 죽기를 바라며 놀을 독차지하려 한다. 놀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나선다. 그때 그들은 공기 중에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느낀다. 그들은 문제에 대비해 긴장하지만 하롤드가 방에 들어올 뿐이다. 그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긴장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롤드는 그들의 지원서를 보고 클랜하우스와 2천만의 수수료를 발견한다. 그는 그들이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에 감명받는다. 놀이 끼어들어 클랜이 공식화되면 자신과 알마가 등급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한다. 헤롤드는 그들의 클랜 이름과 파티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챕니다. 놀은 클랜이 확정되는 대로 파티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헤롤드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그들의 가입 신청을 거절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1성급 레갈리아 클랜인 슈프림 드래곤의 부클랜 마스터가 시면 12단계 괴수를 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수한 검 제이크 파인스타인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헤롤드는 그들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현재 더 강한 추구자들을 찾고 있으며 블루 비욘드는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놀이가 헤롤드에게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는다. 헤롤드는 서쪽 국경 근처에서 거대한 만화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설명한다. 지하 만화 흐름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고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심연이 열리고 깊이 13에서 변종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코가가 끼어들어 막을 수 없느냐고 묻지만 헤롤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지한다. 알마는 그 변종을 물리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 헤롤드는 전에 카시두스를 쓰러뜨린 적이 있으며 그래서 제국이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싸움은 최고의 추적자들이 최전선에 서는 거대한 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한다. 그들 모두 강하긴 하지만 헤럴드는 변종을 직접 본 뒤 그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헤럴드는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다시 한번 그는 그들의 지원을 거절하며 길드에는 그들을 훈련시킬 자원이 없다고 말한다. 놀은 거절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나가는데 그의 결의가 헤럴드에게 놀의 할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장면은 마을로 전환되고 코가가 놀에게 클랜 결성을 포기하는 거냐고 묻는다. 놀은 코가를 멍청이라 부르며 이번이 큰 기회를 잡을 찬스라고 말한다. 조용하고 버려진 골목에서 놀은 변종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카시두스를 쓰러뜨렸을 때 제국의 생활 수준이 하루아침에 향상되었던 일을 상기시킨다. 알고 보니 카시두스의 심장은 온 나라의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놀은 설명합니다. 강력한 짐승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법공학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그래서 추적자들은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들은 빨리 왕가 문파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코가는 너무 이르다며 놀랍니다. 아직 문파도 없는데 말이죠. 알마는 놀이 이전에 왕가에 합류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놀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반년 안에 해낼 거라고 말했어. 그는 몇 달 안에 그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아 클랜으로 돋보이게 될 거라고 했어.
이상적으로는 1년 안에 변종과 싸우러 호출될 수도 있을 거야. 그 짐승을 쓰러뜨리면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지고 가장 강력한 탐색자로 전설이 될 거야.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놀은 레갈리아에 합류할 기회를 잡으려면 클랜을 결성하기 전에 기술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했어. 그는 고민하던 중 신문 가판대 주인이 지크가 깊이 12의 군주를 쓰러뜨렸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 그것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어. 그는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이야기를 선사할 만한 크고 극적인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놀이 계급을 올리고 전략가 하위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움 하나가 그 과정을 돕습니다. 그 후 놀은 전략가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향상된 두뇌 능력, 실시간 전투 분석 능력, 예측에 기반한 즉각적인 판단 등입니다. 나중에 놀은 마을을 거닐다가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잭을 발견합니다. 모두들 그에게 화이트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합니다. 잭은 놀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랍게도 그를 알아봅니다. 놀은 친절한 척하며 정중하게 잭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도시 최고의 시커들에 대해 지식 하나를 툭 던지며 X랭크가 3명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서프림 드래건의 대가이자 시초자인 빅터 크로서다. 그 다음은 팬디모니엄의 대가이자 킹슬레이어인 레오 에덴이다. 마지막으로 이너선트 블레이드인 지크 파인스타인이 있다. 지크는 놀을 오버데스의 손자로 알아보고 그가 갬비노즈를 무너뜨렸다는 소문도 들었다며 기억하고 있다. 놀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며 모르는 척한다. 하지만 지크는 믿지 않는다. 그는 갬비노즈가 놀이 그들의 보스와 부딪힌 직후 몰락했다고 말한다. 잭은 놀이 그 뒤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며 그가 어떤 계략을 썼는지 궁금해한다. 놀은 연기를 그만두고 잭에게 왜 진짜 문제를 피해 돌려 말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고 똑바로 묻는다. 잭은 자신이 놀을 자신의 집단에 영입하려 한다고 인정한다. 놀은 즉시 거절한다. 그는 누구의 밑에서도 일할 생각이 없다. 잭은 아무렇지도 않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때 놀은 잭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능글맞게 웃으며 놀은 그에게 도전하며 실력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길 지크가 자기 명령을 따르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최강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 X급 추적자 3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나이가 들었으니 2명이 남습니다. 그는 그 2명 중 누가 최고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크는 놀이 자신이 나서서 레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란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놀은 그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지크는 자신과 레오의 전면전은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놀에게 그가 수상쩍다고 직접 말합니다. 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몸을 담근다. 몇몇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그중 한 명이 잭을 알아보고 도시에서 두 번째로 강한 추적자라고 부르며 놀린다. 잭의 심기를 건드린다. 화가 난 잭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진다. 그 남자는 리오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주들을 혼자 쓰러뜨렸다고 설명한다. 잭은 욱해서 그 남자를 날려버린다. 옆에서 지켜보던 놀은 잭의 약점이 둘째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놀은 잭이 더 큰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빨리 길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알마의 라이샤와의 훈련. 라이샤가 알마를 가볍게 이긴다. 훈련 후 라이샤는 알마에게 후방 지원에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말한다. 너무 흥분해서 공격 범위에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라이샤는 후방 지원이란 전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놀이 그 예라고 말한다. 알마는 자신이 암살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라이샤는 동의하지만 알마를 안심시키며 파티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놀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다고 말한다. 그때 또 다른 엘프인 오피리아가 나타나요. 오피리아는 라이샤를 보고 반가워하며 오랜만에 만나서 포옹해요. 오피리아는 알마를 보고 그녀가 새로운 신입인지 물어봐요. 라이샤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아니야, 이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방금 탐색자가 되었으니 내가 길을 알려주고 있어. 그런 다음 라이샤는 오피리아를 소개하며 그녀가 딩드 나이츠라는 파티에 속해 있고 둘 다 같은 마을 출신이라고 말해요. 곧 오피리아의 동료들도 다가와요. 오피리아는 그들을 하나씩 소개해요. 소환사 바슬라프, 창기사 카인, 그리고 그들의 리더 레온 프레드릭. 오피리아는 알마를 돌아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한다. 알마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오피리아는 동료 탐색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힘을 과시하려는 수상한 인물들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그녀는 놀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그를 블루 비욘드의 리더라고 밝히고 알마에게 그와는 거리를 두라고 경고한다. 오피리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폭력배들과 거래를 했다. 그녀는 그를 최악의 인물로 묘사하며 요즘 새로운 부하들을 거느렸지만 그들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알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지만
레온이 나서서 오피리아의 말을 끊는다. 그는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피리아는 물러서서 사과하고 팀은 출발한다. 레이샤는 알마를 보며 오피리아가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알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오피리아가 한 말이 대부분 사실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후 놀은 로키와 함께 여유를 즐기며 놀이 모든 비랭크 파티 목록을 찾아보라고 로키에게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서쪽의 한 파티가 놀의 눈길을 끈다. 로키도 그들을 알고 있으며 겸손하고 믿을 만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말한다. 아직도 클랜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알고 보니 그들은 레온의 팀, 윙드나이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로키는 계속해서 그들의 리더 레온은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다고 말한다. 사실 로키는 레온이 최고의 비급 추적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로키는 놀이 비급에도 도달했단 걸 떠올리고 그를 축하하지만 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는 로키가 허풍을 치는 걸 알고 있다. 놀은 태도를 바꿔 레온을 발판으로 삼기로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레온의 약점을 찾으려고 작정한다. 그는 누군가의 약점을 건드리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서 중얼거린다. 로키는 놀의 심술궂은 표정을 눈치채고 그를 나무란다. 하지만 놀은 어깨를 으쓱하며 최고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